요 근자에 인구 감소 또 자꾸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정말 주택 괜찮은 건지, 그럼 진짜 그런 변화가 온다면 우리는 어디에 어떤 걸 투자해 놓고 있어야 안전한 상황인지 여러 가지 자료들 모아서 여러분들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자료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인구 감소로 부동산 폭락, 연간 출산율 미리 보기 2분기 합계 출산율 해가지고 또 자료가 나왔는데요. 충격적입니다.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 0.65명 역대 최저라고 하는데요. 서울은 무려 0.51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회원님 중에도 유치원을 서울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 문을 닫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사실은 현장에서는 정말 피부로 와닿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사들 관련 내용들 한번 함께 보시죠. 자, 저출산 도쿄 집값 840조 날아간다. 한국에도 섬뜩한 경고,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2040년부터 집값 뚝 떨어져 빈집 넘칠 겁니다. 집값 뚝 떨어져 빈집 넘칠 겁니다. 전문가 경고 나왔다는데, 이런 기사들 굉장히 많죠. 저출산 도쿄 집값 840조 증발. 한국 2040년부터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 출퇴근 1시간 30분 거리 집값 반토막 난다. 폭탄 경고. 이런 기사들 많이 뜨고 있습니다. 네. 주요 기사 내용을 좀 볼까요? 요 기사 내용들은 이제 얼마 전에 4월 27일인가요? 예. 지금 인구수 감소에 의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여기 내용들을 조금 정리한 건데요. 보세요. 1인 가구 증가로 국내 가구 수는 2039년 정점을 찍을 것. 2039년까지는 가구 수예요. 인구수가 아니라 가구 수는 정점을 찍을 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다만 2040년께 총 주택 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해 이후 주택 가격은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도 사실 공감합니다. 분명히 양극화는 벌어질 건데요. 이 대세 하락은 당연히 올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합니다. 자, 그러면서 총 주택 수요량 정점 시기가 지역별로 달라. 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 시기가 다소 늦어지겠지만 지방은 하락세가 더 일찍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040년 이후부터 빈집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고 50년에는 전체 재고의 13%가 빈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20%도 될 것 같은데요. 빈집이 20%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 자, 그리고요. 도시 재정비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총 주택 수요량이 감소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노후화된 주택의 재생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서울에 있는 것들은 수요가 많겠지만 지방에 있는 노후된 것들에 대한 수요는 글쎄요. 물론 일자리가 많은 중심지에는 해당 사항이 있지만 그 외곽에는 어렵지 않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함께 들죠.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도 주창했다. 이거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죠. 자, 그리고요, 또 다른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본의 내용을 빗대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러한 유사한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어떤 역사가 있어갖고,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본 인구는 2010년 1억 2,800만 명으로 저희보다는 거의 2배 이상이죠. 예, 월등한데요.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구 감소는 주택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은 오피스 시장이라며 기존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컴팩트 시티가 필요하다고 봤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에 컴팩트 시티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특히 대서특필된 게 어디죠? 용산국제업무지구. 그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게 굳이 버스를 타고 다른 곳 가지 않아도 문화시설, 체육시설,
뭐 다양한 뭐 노래 못하는 게 없는 거죠. 일자리도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주거도 당연히 해결이 되고 호텔 서비스 다 이용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컴팩트 시티.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그거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도 되고 있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일본도 우리보다 앞서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지은 상태는 아니고 지금 함께 발맞춰 가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따른 어떤 결과를 아직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상황들을 유추해 봤을 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토 교수라는 사람이 얘기한 걸 더 들어볼까요? 2045년 일본 도쿄권 주택 자산 가치는 2019년 대비 30% 하락하며 94조엔, 우리나라로 약 840조 원이 증발할 텐데 한국도 일본과 같은 문제를 겪을 것이라며 주택의 경우 도심 고가 매물은 가격이 견고한 데 반해 지방은 그렇지 못해 도심 바깥이 거주하는 고령자는 집값 하락에 따른 자산 감소로 노후 생활 자금도 부족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맞는 얘기죠. 특히 도심 출퇴근 시간이 집값 낙폭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거 반드시 우리나라도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60분 이상 걸리는 지역은 집값 하락세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했다. 예컨대 2045년께 도쿄 중심부에서 통근 시간이 30분 이내인 지역의 주택 가격은 18년도보다 9.9% 하락하고 통근 시간이 60분이 넘어가는 곳은 29.8% 떨어진다는 것이다. 네. 그 일자리가 많은 곳까지 통근 시간이 멀면 멀수록 하락폭이 컸죠, 지금. 그죠? 거기 더 나아가서 90분 이상은 48.2%나 되고요. 120분 이상은 54.7%나 내릴 것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결과에 따른 것을 연도로 계산해가지고 적용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비슷한 영향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이 우토 교수는 이러한 주택자산가치 디플레이션 대응책으로 컴팩트 시티를 제안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도심을 고밀 개발하는 콤팩트 시티가 주택자산 가치 방어와 고령화 대비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저도 공감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굉장히 다 폭락론자가 됐든 상승론자가 됐든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원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네, 지금 서울 도심에 계속 옛날부터 살고 있던 분들은 모를 텐데 신도시에 가면은요 얼마나 지금 신도시도 얼마나 편하냐면 원래 서울에서 우리가 어디 외식하러 갈 때도 어땠습니까? 그죠? 뭐 차를 가지고 가야 했고 버스로 몇 정거장 타고 가야지 내가 원하는 걸 먹으러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조금만 신도시 외곽에만 나가봐도 어때요? 새 아파트에 비용 또한 저렴하죠? 아파트 가격도. 네, 그리고요, 걸어가면은 초등학교 있고, 걸어가면 병원 있고, 걸어가면 뭐 웬만한 프랜차이즈 다 있고, 네, 학원도 있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더 고밀하게, 컴팩트하게, 예, 더 집약적으로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하는 것을 만약에 서울에 여기저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일본처럼 저 멀리서 30분 거리, 60분 거리에서 출퇴근해서 오는 지역에 있는 물건의 가치는 하락을 면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피할 수가 없겠죠. 왜? 왜요? 너무 편리해진 거예요. 다시 서울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물론 가격은 비싸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해요. 원하는 물건은 상승을 계속 이룰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될 만한 지역의 빌라를 지금 사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를 사야 된다. 아직 그러한 제목이 될 수 있는 빌라들이 1억대, 2억대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기회의 시장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일자리가 많은 용인이라든지 또 이제 삼성 340조, SK 하이닉스 110조 들여가지고 364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그 용인, 또 판교 일자리가 많은 그런 지역들 괜찮죠? 그런 지역들은 방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일자리는 없고 주거촌만 많이 몰려있는 그런 김포 지역이라든지 또 어때요? 시흥 지역이라든지 양주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얼른 도망 나와야 된다.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올까요? 물론 2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30년 후의 이야기고요. 10년 후의 이야기인데요. 미리 우리가 그 사이에 상승장도 한 번은 있을 거고요. 다양한 변화들이 올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의 변화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서울에서 살다가 집값이 너무 비싸. 신혼부부들이 이제 어떻게 했죠? 집값이 저렴한 데 비해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면 새 아파트에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외곽으로 점점 밀려서 살기 시작한 거잖아요. 분당도 어떻습니까? 원래 강남이 너무 비싸서 분당으로 내려와서 살았는데 분당마저도 너무 비싸지니까 분당에 있는 젊은 어린이들이 이제 커서 결혼하면서 어디로 가요? 용인으로 갔더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반복이 될까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한계치가 다다를 거고요. 남아도는 집이 외곽에는 이제 점점 많아질 거고요. 그런 시장이 왔을 때는 과연 어디가 알짜냐는 거죠. 우리가 20년 후, 30년을 돌아보더라도 확실히 서울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서울에도 지금 개발 계획이 얼마나 많고 또 그거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가 점점 많아질까요? 많아지고 있잖아요. 줄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울에 살고 싶어도 비싸서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그렇게 컴팩트 시티로 변할 빌라가 아직 내가 1, 2억대 살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비교를 해봐야 되냐면요. 여러분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2천만 원에 여러분들 반포 아파트를 분양했을 때 40년 전에 2천만 원에 여러분 분양했을 때 여러분 주머니에 10원밖에 없어. 네? 갑자기 40년 전으로 돌아갔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10원밖에 없으니까 안 살 거야. 그럴 거예요?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어떻게든지 얻어서라도 내가 2천만 원짜리 그 반포 아파트 살 거야 안 살 거야? 살 거잖아요. 왜 그래? 우리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먼 훗날에 이런 결과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거예요. 그때 가서 그때 이 멘토가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내가 그때 그 빌라라도 하나 사놨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하는 세상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면 늦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본 따라간다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쵸? 많이 하는데요. 일본 그동안 어땠습니까? 그죠? 정말 멋진 아파트죠? 약간 시그니엘 건물에서 머리 부분을 자른 듯한 느낌의 건물이 이렇게 솟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빈집에 폭망한 일본 부동산 물음표를 달렸습니다. 도쿄에선 900억짜리 나왔다. 완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완판 됐어요, 여러분. 네. 올 하반기 도쿄 아파트 가격 60% 올라. 아자 부다이 힐슨의 고급 주택 가격이 최고 10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918억 1000만 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완판됐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네? 대한민국 서울이 어떻게 바뀌어요? 일본이 미국한테 까부는 바람에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남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일본에서 사시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유심히 재미있게 봤는데 그분이 원룸이었어요. 근데 약간 호텔형 같은 원룸이었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하이엔드급 오피스텔이었겠죠. 근데 조그마한 원룸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월세가 28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요, 그게 주차를 하려면 월 20만 원의 주차료를 따로 내야 된대요. 발렛 서비스가 가능하고 거기도 완전 하이엔드급이었죠. 근데 거기는 일본은 차고지 증명원이라 그래가지고 차를 사려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증명서를 내야 살 수 있대요. 또 그런 것도 처음 알았네요. 우리나라도 캠핑카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게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도쿄의 그 부동산 가격 원룸인데 28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저 외곽은 어떻습니까? 30분 거리, 1시간 거리, 도쿄로부터 진입하는데 그 정도 거리에 있는 부동산 가격은 어때요? 100만 원인데도 안 산다는 거예요. 공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 내가 투자를 할 때 이 포트폴리오를 작전을 잘 짜야 된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구 감소. 여러분 사실 차라리 뭐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인구 감소가 오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왜요? 아이고 인구야 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되고 7천만 원 되면은 자꾸 집은 모자랄 텐데요. 뭐 경기도 외곽 지방도 걱정할 필요 없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진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는 해야 된다. 예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냥 갖가지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죠. 경기도 25일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위한 정책 토론회도 개최가 됐고요. 4월 23일 날 또 5월 1일 날 정부가 1억 주면 애 낳을까? 국민들 63% 출산 동기부여된다.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다른 애매한 지원들 다 그냥 철회하고 그 돈 모아가지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국해서 애를 낳는 사람한테 1억을 주면 되잖아요. 여성가족부가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서 지금 애매하게 이런 지원 저런 지원 그런 지원 다 그냥 고마운 줄 모른다니까. 당연하게 내가 받는 권리인 줄 안다니까요. 그거 그냥 살면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은 걷어들여서 예산 집중해가지고 차라리 정말 애국하는 애를 낳는 가정에 63%가 아니라 1억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 같아도 날 것 같아요. 이건 저 같아도. 예. 근데, 이걸 63%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 전 더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정말 좋은 정책이 아닐까요? 예? 그리고요, 되게 다행인 거는 실제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성공 사례가 있어요. 프랑스가요, 굉장히, 정말 좋은 사례인데요. 프랑스는 저출산 대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70년대에 1.8명에서 22년으로 갔는데요. 오히려 2.1명으로 늘었어요. 우리나라는 이 기간에서 이 기간까지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프랑스는 늘었어요. 정책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성공 이유를 봤더니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유급휴직을 보장해줬대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3년 동안 유급휴직을 보장하여 육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했대요. 이거 진짜 도움되죠. 우리나라는 아직 3년까지는 아니죠. 한 명의 아이당 2년까지 이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공기업들은 이걸 잘 활용하는데 일반 회사에서 상상이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나 프랑스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잘 방어를 했는 모양이에요. 자,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보육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했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대요.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회사 내에 뭐 유치원이 있는 거죠. 저희 여기 지금 저희 사무실 근처에도 서울시 그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그 서울시 소방교육학교인가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유치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신경 쓰는 거죠. 아이를 어디 맡길 데가 없으니까 맡기고 바로 출근하고 퇴근할 때 또 찾아서 퇴근하고. 우리나라도 근데 이게 관공서와 관련되니까 우리나라만 공무원 조직만 이럴 게 아니라 사실 일반 기업에서도 이런 문화라든지 다양한 어떤 혜택들 그리고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일반 기업들도 다양한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이 되고 나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함께 키운다는 이 분위기 조성이 완벽하게 자리가 매김이 돼 있으니까 낳는 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 정도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충분히 저는 우리나라 언제 정점을 인구를 이제 찍고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아니, 주변에 성공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진짜 막말로 1억 주면 안 나올까요? 저는 글쎄요,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요,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인구가 앞으로 정말 감소가 온다? 저는 안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동산을 매입해야 된다. 고민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제는 양극화가 혹시 진짜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치 집중하고 서울에 있는 물건을 매입해야 된다. 아직 지방과 서울의 가격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이 시점을 우리는 기회의 시간으로 여겨야 한다. 그래야 인구 감소가 오든 증가가 오면 더 땡큐고 감소가 오더라도 우리 입장에선 어때요?
전혀 외롭거나 슬프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예, 뭐, 물론 가지고 있는 바람에 뭐 역전세도 겪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예, 어저께도 우리 전문가반하고 현장 임장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많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면서요. 근데 이렇게 결론을 내보면요. 뭐가 있어요? 그런 시행착오와 경험과 어떤 고뇌와 어떤 그 마음씀과 이런 거 없이 경제적 자유가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수은탄하게, 예, 완만하게, 뭐, 크고 작든 맨날 성공만 해던 분들은 더 위험해요. 왜 더 위험해? 예. 한 번 삐끗하면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삐끗으로 완전히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차라리 지금 이런 힘든 시간이 내가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과정 가운데 있는 경험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힘내고 여러분들 화이팅하는 하루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네, 아이가세님, 맞아요. 피부에 닿게 주면 나아요. 정책이 잘못된 것 같아요. 돈을 헛돈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셀리님, 제주도에서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차 구매 가능해. 아, 제주도는 또 벌써 차고지 증명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네. 비타민님, 서울로 가기 힘들어 주변만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굿모닝 경매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서울로 진입하려고 생각을 바꿨어요.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베프 함께 하다 보면 같이 열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우리 비타민님 화이팅 하십시오. 네. 보라뱀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아침 방송이네요. 네. 부동산은 서울이 짱입니다. 태부성님, 그쵸. 정말 서울 입성해야겠어요. 서있는 이님, 황기래님, 1억 주면 아이 낳을 것 같아요. 거봐. 그거 지금 뭐 동의를 물어볼 게 아니라 일단 시작을 해봐요. 국가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불필요하게 지금 사회단체 나가는 그런 예산 다 줄이고 여러분 진짜 이 사회단체가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문기 애터민이 벌써 200여 명 공부 중 멘토님의 다 같이 잘 살자. 예. 선한 마음이 통하네요. 20만 명 될 거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발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예, 많은 분들께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저도 또 도움이 되고 여러분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아요. 요즘에 좀 힘듭니다, 여러분. 예, 생각보다 시청률이 적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예, 저도 한다고 하는데 힘드네요, 여러분. 그죠? 예. 여러분들만 이렇게 좋은 정보 얻으면은, 좋겠습니까? 같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예, 우리가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 제가 많이 부족하겠죠? 예, 예, 제가 또 부족한 부분들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가 함께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우리 응원하자고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 아, 참, 동시면님, 감사하고요. 네, 매일 정리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행복해지. 꾸준히 하다 보면 떡상할 날이 올 거예요. 언제까지 꾸준히 해야 되는데? 남들은 1년밖에 안 했는데도 막 10만, 30만 잘 가더만? 에? 나는 왜 그럴까? 그죠? 그죠? 저에게 반성하고 있어요. 저에게 항상 반성하고 고민하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변화하고 저도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못 났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예, 제가 마케팅을 잘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예, 정말, 저는 엄청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시는 분들 보잖아요? 굉장히 존경하고 부럽습니다. 배도 아프고요. 그죠? 배도 아프고. 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인데 받아들여야죠. 예. 또 이게 선한 경쟁을 또 하면서 저도 또 노력해야겠죠. 제가 또 부족하니까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저도 이렇게 매일매일 노력하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굿모닝 경매와 함께 이렇게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이렇게 행복해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한 발짝이라도 성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 신윤홍 항상 서로 힘받아요. 오늘도 저희는 화이팅하고 갑니다. 그러니까요. 뚜뚜밥찌기 결국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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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 재밌네요. 예, 멘토님 충분히 훌륭합니다. 올리브스님, 아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진님, 아이고, 멘토님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요. 나는 부족하지 않은데 뭐가 부족한 것 같아. 그죠? 그래,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요. 여러분들도 노력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